포스코 퓨처 M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56.8%, 영업이익은 67.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다 좋게 실적은 증가했는데 거꾸로 재고 회전율은 5.1 회전으로 전년 실적보다 떨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퓨처 M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니까 화면에 뜨는 게 전 단기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알림문 이런 게 있네요. 또 회계 감사인의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변경 사유가 최근 3년 이내 대표이사가 3위 이상 교체에 따른 감사인 지정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임원 현황을 보면은 민경준 씨가 계속 3년 이상 동일한 인물로 나와 있는데 요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런 게 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지주회사 정도는 이렇게 이해는 되겠는데 일반 개별 회사들 굳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요거 원가 회계를 스루풋 회계로 전환시키는 노하우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라는 것이 한 3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준 1 외에는 저는 나머지는 분식 회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이 3조 원을 달성해서 무려 56.8%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고 자산이 더 크게 높게 증가를 해버렸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 41.8%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거의 2조 원으로서 112.1%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로만 딱 봤을 때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포스코 퓨처 M이 포스코 케미칼로서 양극재 이 축전지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모두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로 언론에서 소개가 되어 있죠. 스루풋은 4.5% 증가했고요. 금액상 스루풋율은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17.1%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운영 비용이 1.1%, 원가 절감을 이 정도면은 노력을 했다. 비용 절감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승한 거로 산출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865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666억 원,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인지 나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의미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구성 내역은 제공분까지 해서 2,485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를 했죠.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600억 가량이나 적게 이익이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1.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1%면은 아무것도 인상된 거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을 가공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3%가 감소했어요. 근데
가공 비율,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로는 18%가 떨어졌습니다. 생산 공정이 크게 변동이 안 됐으므로 변동된 게 없을 크게 뭐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요즘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 오르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이 3단계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해보면은 요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죠. PQ 생산 재료비의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 회사는 포스코 퓨처 M은 전체 재고 자산을 변동 범위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BWCI 증가매까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여 계속성의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자체 재고에게는 가공비가 배부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원재료가 이 화학적 변환이나 물리적 변환을 통해서 제품화가 되면은 거기 제품의 가공비가 애드되는데 원재료를 재고자산 변동액법에 넣어보면은 원재료에도 가공비를 배부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분식회계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안 맞아요. 이걸 현금식으로 2020년도에는 일치를 한다면 분명히 이 개년도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961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도 그것만 증가하면 되는데 3,900억 분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5억 한 4,054억 원이 어디 현금이 날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잡은 게 또 132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78억 원이라는 현금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게 안 맞아, 현금이 안 맞으면은 이런 거를 분식회계로 이 외부 감사인이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외부 감사인이 파악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중 핵심 감사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감사인의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감사인이 수행한 주요 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 설계, 운영의 유효성 평가, 전기 대비 변동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절차, 단기 매출 거래의 표면 추출을 통한 세부 실증 절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부 통제에 의한 거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아까 원재료 매입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있고 출고액은 이제 생산에 투입된 생산 사용량이죠. 이런 거 금액 알려줘야 됩니다. 공개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또 상장 회사라고 그러면은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영문으로 뭐 발행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한다고 금감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좀 더 뭐 실무적인 거를 좀 그러니까 금융 쪽의 착상머리들 때문에 이렇게 실무 이 물류 관리를 해본 저와 같은 입장에서의 이런 아이디어를 빼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한 2년 정도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검증에 나가면은 내부 관리 회계 제도 통제하는 거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요 양식에 의해서 저는 점검을 했어요. 퇴사해서 독립했을 때.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87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316명 크게 증가했죠. 전년도에는 224명이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는 2021년도에 5.1%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좀 임금 인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잔업 시간도 좀 줄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외주 가공비가 16.5% 증가했고, 연료비가 0.3% 증가했고, 그리고 비용 중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아마 온실가스를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환입을 잡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생산시설 증설과 직원수 증가에 따라 놀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놀릴 땐 놀려야 합니다. 잔업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놀리질 못해서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1회전으로 떨어졌고요. 2020년도에 10회전이나 하던 게 반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그만큼 쌓여 있는 공간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수르풋율 팍 떨어졌죠. 17.15%나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급등했는데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게 올리질 못했다, 인상시키지 못했다,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TOC 생산성은 또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비용을 엄청 아끼려고 노력을 한 모양입니다. 아까 1.1%뿐이 안 됐잖아요. 이 운영 비용 증가한 것이. 임팩트 미래 가치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실적보다는 아직 미진한 거고요.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확인하는 것은 이제 생략하는 것으로 당분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입증 책임을 해라. 그리고 이해관계자께서는 필요하시면은 확인 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메뉴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논리 도구로 표현한 거, 오늘 세 회사나 했는데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풋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 법정에선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결과를 찾아야 된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라. 그리고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I로 확실히 재정립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무죄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현금 흐름표 아까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 입증이라기보다는 유죄 입증이 있는데, 그게 비의도적 오류라면은 그거에 의해서 투명성 이 판정은 안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무슨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큰 벌금을 안 먹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외부 감사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내용을 뛰어넘는 이런 재고자산 투명성만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제조업은 저도 분석을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는 거 있습니다만, 저는 재고자산 한 놈만 팹니다. 그게 이제 이 모토죠. 스루프 회계는 그거에 의해서 손익을 산출하는 거고요. 현금 재무지표는 현금 영업의 기타 사항까지 다 포함하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스루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까지만이고요. 나머지 이 기타 영업의 손익 내용들까지 이건 포함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7,342억 원이나 투자했고요. 매년 크게 투자를 하고 있죠. 종속기업 비율도 1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954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은 7.9%, 0.6%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거의 뭐 3천억 원 돈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4.8%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뭐 늘었다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 생각에는 재고에 돈이 쌓여가지고 돈이 안 도니까 결국 차입금을 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이익 배당 성격인데 전년도에 1조 2천억 원의 그 자본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건 주주 입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유상증자였을 것입니다. 그거로 확인이 됩니다. 최종 회사는 162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년도에는 1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24.1%로 전년도는 좀 유상증자할 때 좀 여윳돈이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24.1%인데 24.1%면은 뭐 안정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63.4%로 6.9%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연말까지 매출을 그 전망을 해보면은 5조 원 정도 할 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그 재고를 50% 줄인다고 봤어요. 네,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이기 때문에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계획 세울 때는 WCI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1421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오차가 나게 되는 원인이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P 원가 회계 매출원가가 Q 재고 환산 매출원가보다 적다. 이거 P 매출원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 매출원가 제가 계산한 매출원가죠. 적다. 이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로 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재고자산은 대부분 재고의 증가로 재고이익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적으로 분식회계로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이 자동차 배터리에 뭘 하나 납품하는데 단가가 470만 원짜리로 견적을 냈다. 그래서 470만 원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재고가 50% 준다면은 이게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남는데 재고가 이렇게 감소해 버리면 영업 손실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매출을 싸게 했으니까 매출을 10%더 좀 그 수량을 더 우리한테 주라. 이러면은 한 8만 1,300원 정도 남는 거로 2022년 실적은 15만 3천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줄이는 게 아니고 25%또 늘린다. 그러면은 이 8만 1,000원으로 그 예상했던 게 28만 7천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변동이 없어도 재고만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훅가시 된다 이런 얘기죠. 부풀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가 회계 자체가 사실은 분식회계 아니냐라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얘기죠. 원가 회계를 채택하는 이상 항상 가공비가 배부되기 때문에 그 부풀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원가 회계는 분식 회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손익분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3조 3천억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50%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그 손익분기점은 할 수 있는데 매출 재료비 중심으로 매출 그 전망을 하면은 4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으로 그 계약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한 4,400만 원 남는 거로 4,400억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6회전으로 16.7% 증분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5조 2,500억 원으로서 영업이익은 6,900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10만 2,500원이나 크게 그 상승을 했네요. 장부 가격 대비 901%나 뛰었습니다. 한 600%에서 300%가 뛰었네요. 저는 이거 거품 가격이라고 봅니다. 경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주가는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뭐 바이오 계통도 아니고 900%면은 한 뭐 200%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장래성이 있다. 그런데 900%면은 조만간 1000%까지 되고 그러면은 주가란 게 원래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떤 기업들은 장부 가격 이하로 평가되기 급급한데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60%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5%, 외국인 8% 주로 관심 대상이 아니네요. 이상 포스코 퓨처엠 실적을 분석해서 소개를 했습니다.